붓은 칼보다 강하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에는 붓을 든 자들이 칼날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린 잔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던 꼿꼿한 목소리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 짓눌려 비명이 되었던 시대?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글자 하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가던 비정한 정치의 현장. 우리는 그 시대를 사화, 선비들이 활을 입었다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내용은 단순히 누가 죽고 누가 이겼느냐를 따지는 승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차가운 기록 뒤에 숨겨진 그날의 뜨거운 피냄새를 맡으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에 앞서 우리는 시계를 조금 되돌려 성종시대로 가봐야 합니다. 사화라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 이미 그 화약고에는 화약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고 세조의 등극을 도우며 막대한 토지와 권력을 쥐게 된 기득권 세력 훈구파. 그들은 조선의 건국 공신이자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고이면 썩는 법. 그들의 권력 독점과 부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에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 묻혀있던 이름 없는 선비들을 대거 불러들입니다. 영남 지방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며 도덕과 명분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인파는 중앙정계의 핵심인 3사,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장악합니다. 왕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자를 감시하는 자리였죠. 이때부터 조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대감, 지난번 뇌물수수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감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젊고 깐깐한 살인들은 훈구파 원로들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훈구파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잡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골 샌님들이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말이죠. 이 팽팽한 긴장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던 조정. 여기에 불을 붙인 건 성종이 승하하고 그의 아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사건, 조선 최초의 사화가 터집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발단은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실록청의 책임자였던 훈구파 이극돈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던 살인파 김일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의 김일손은 평소 이극돈의 비리를 사초에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극돈은 정희왕 후 국상 중에 기생과 어울려 놀았다. 자신의 치부가 실록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한 이극돈은 김일손을 찾아가 사정합니다. 제발 이 기록만은 빼주게. 하지만 김일손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붓은 굽힐 수 없습니다. 독이 오른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요. 그러다 발견합니다.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썼다는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말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 초나라의 의제가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여 술을 부어 그를 조문한다. 초나라 항우에게 죽임을 당해 강물에 던져진 의제를 위로한다는 내용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슬픈 옛날 이야기 혹은 문학 작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극돈은 이 글을 들고 또 다른 훈구파의 거두 유자광에게 달려갑니다. 유자광은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살인들에게 늘 소인배라며 무시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이 글을 보자마자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도의 정치적 비유로 해석해냅니다. 항우가 의제를 죽였다는 것은 곧 세조대왕께서 단종을 폐위시킨 것에 빗댄 것이다. 김종직이 감히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노산군을 추모한 것이다. 이것은 역모다. 유자광은 이 사초를 들고 연산군에게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는 간신 유자광이 꼬드겨서 연산군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뜯어보면 연산군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사사건건 간섭하는 살인들의 잔소리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공부하셔야 합니다. 경연에 나오십시오. 술을 줄이십시오.
사냥을 하지 마십시오. 연산군에게 왕이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감히 왕을 가르치려 드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연산군에게 조이제문은 최고의 명분이었습니다. 감히 할아버지의 정통성을 부정해? 이건 나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빌미로 나를 가르치려 드는 저 건방진 살인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연산군의 명령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대역죄인으로 선포되어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사대부에게 가해진 최초의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김일손, 권오복 등은 소달구지에 묶여 사지가 찢겨 죽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에 있던 살인 세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훈구파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왕권 강화를 노린 연산군이 훈구파의 손을 빌려 살인을 친 차도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면 6년 뒤인 1504년에 터진 갑자사화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왕의 광기 어린 도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산군 하면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떠올립니다. 간신 임사홍이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자 연산군이 미쳐 날뛰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연산군이 그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하들이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비판하고 국정을 장악하려 들자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라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1504년 3월 20일의 밤 연산군 일기의 기록은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인 엄귀인과 정귀인을 밤중에 궁궐들로 끌어냅니다. 그녀들이 어머니를 모함해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들의 아들, 즉 자신의 이복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부릅니다. 이 죄인을 쳐라. 캄캄한 밤 아들들은 멍석에 말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양군이 울며 몽둥이를 던지자 연산군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두 후궁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시신을 젓갈 담그듯 찢어 사냐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조선의 법도와 인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피 묻은 칼을 들고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쳐들어갑니다. 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손자가 할머니에게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심지어 머리로 인수대비의 가슴을 들이받았다는 야사까지 전해집니다. 실제로 인수대비는 그 충격 때문인지 얼마 후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사화의 특징은 피하 식별이 없다는 겁니다. 패비윤 씨 사건에 연루된 자라면 살인이건 훈구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약을 들고 갔던 이세좌 같은 훈구 대신들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훈구파의 거두 한명회, 정창손조차 무덤이 파헤쳐져 목이 잘렸습니다. 나에게 토 달지 마라. 훈구든 살인이든 내 권위에 도전하는 놈은 다 죽인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입을 막기 위해 신원패를 목에 걸게 했습니다.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조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연산군과 그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 임사홍, 그리고 전국에서 뽑아올린 기생 흥청들의 웃음소리만 궁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폭풍전야였습니다. 모든 신하가 등을 돌린 왕, 그의 말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506년 결국 폭군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쫓겨납니다. 신하들의 추대로 왕이 된 진성대군,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중종은 약체왕이었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 성희안 같은 훈구파 공신들이 왕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종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친위 세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당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티끌 하나 없는 도덕성,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 중종은 조광조를 보자마자 정치적 사랑에 빠집니다. 파격적인 승진이 이어집니다.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한 지 불과 4년 만에 대사원, 지금의 검찰총장 격인 자리에 오릅니다. 조광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하,
과거 시험은 시집기나 잘하는 기술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으로 뽑는 현량과를 실시하십시오. 전하, 궁궐 안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소격서는 미신입니다. 당장 혁파하십시오. 중종은 처음엔 좋았습니다. 조광조가 논리 정연한 말로 훈구파들을 제압할 때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광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급기야 그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립니다. 바로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반정 때 아무런 공도 없이 뇌물로 공신이 된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76명의 훈장을 박탈하고 토지를 몰수해야 합니다. 이건 훈구파의 밥그릇을 직접 걷어찬 겁니다. 남곤, 심정 같은 훈구 대신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이 애송이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들은 반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효사화의 진짜 원인은 그 유명한 나뭇잎 사건이 아닙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벌레가 주초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를 파먹게 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사실 실록에서는 이 사건이 사화의 직접적인 결정타라기보다 훈구파가 민심을 흔들기 위해 꾸민 공작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조광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인은 바로 중종의 변심입니다. 조광조는 너무 깐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왕을 붙잡고 경전 강의를 하고 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중종은 지쳤습니다. 훈구파라는 시어머니를 피하려다 조광조라는 더 독하고 깐깐한 시어머니를 만난 꼴이었죠.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는 항상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조광조는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도덕적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는구나. 운명의 그날 밤 1519년 11월 15일 중종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합니다. 비밀리에 궁궐문을 열고 훈구파 대신들을 불러들입니다. 왕이 직접 자신의 신하를 치기 위해 친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조광조 무리가 서로 붕당을 맺어 조정을 어지럽히니 경들이 와서 이들을 처단하라. 어제까지 내 사람이라 부르던 신하를 하루아침에 사약받게 만든 왕.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기 직전까지 왕을 믿었습니다. 왕이 잠시 간신들에게 속은 것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가 남긴 절명시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내 집 근심하듯 하였네. 김효사화는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이상주의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비정한 왕권이 충돌한 비극이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라는 도구를 쓰고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을사사화입니다. 앞선 사화들이 이념이나 왕권 문제였다면 이번엔 아주 추잡한 권력 투쟁입니다. 왕실 외척끼리의 싸움이었죠. 중종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왕비에게서 얻은 아들 인종, 그리고 두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에게서 얻은 아들 명종. 이 배다른 형제 뒤에는 강력한 외삼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종의 외삼촌 윤임, 그리고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 둘 다 파평 윤씨였기에 사람들은 윤임파를 대윤, 윤원형파를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대윤이 득세합니다. 하지만 인종은 효심이 지극하고 마음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재위 8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사에는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주어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팩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12살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철의 여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은 소윤의 것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지시로 동생 윤원형은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윤임이 조카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역모 혐의를 씌웁니다. 이때 대윤 쪽에 줄을 섰거나 평소 윤원형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살인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갑니다. 윤원형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 눈짓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이 숙청은 을사사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미사화 등으로 이어지며 무려 6년 넘게 지속됩니다. 살인은 말 그대로 씨가 말을 지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 조정은 문정왕후와 윤원형, 그리고 그의 첩 정난정 같은 외척들이 쥐고 흔드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4대 사화가 끝났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수백 명의 엘리트가 목이 잘리고 귀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짓밟히고도 최후의 승자는 결국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훈구파와 외척은 권력을 독점하다가 스스로 부패해 무너졌습니다. 반면 살인은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잡초처럼, 아니 좀비처럼 계속해서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스승이 죽으면 제자가 그 뜻을 잇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결국 선조대에 이르러 훈구파는 소멸하고 조정은 100% 살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꿈꾸던 도덕 정치의 시대가 온 것일까요? 아니요. 역사는 비극적이게도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사화가 외부의 적과 싸운 성장통이었다면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내부를 파먹는 암세포 같은 것이었습니다. 4대 사화의 희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비가 죽어나간 사건. 1589년 선조 22년에 일어난 기축옥사입니다. 이 사건을 사화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많았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바로 같은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살인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엔 정렬입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율곡 이이의 제자로 서인이었으나 후에 동인으로 당색을 바꾸고 낙향하여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를 수백 년 앞선 위험천만한 말을 남깁니다.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왕조 국가에서 왕을 부정하는 듯한 공화정을 꿈꾸는 듯한 이 발언.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정렬입은 역모 혐의를 받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된 서인의 영수정철은 이 기회를 틈타 반대파인 동인 세력을 철저하게 도륙합니다. 정렬입과 편지 한 통만 주고받았어도 밥 한 끼만 먹었어도 역모로 몰려 죽어나갔습니다. 3년 동안 무려 1000여 명. 호남의 선비란 선비는 모조리 죽었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서로를 고변하고 스승이 제자를, 친구가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선비들이 모여 살던 반촌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과 싸우며 정의를 외치던 살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괴물이 되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순간 조선의 정치 도덕은 사실상 이 기축옥사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인 선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신하들의 당쟁을 이용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커지면 다른 쪽에게 칼을 쥐어주어 죽이게 하는 잔혹한 균형 맞추기였죠. 기축옥사는 선조의 방조 아래 벌어진 조선 최대의 정치적 참사였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리고 기축옥사까지 우리는 오늘 조선의 지식인들이 흘린 엄청난 양의 피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때로는 신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 치열함이 조선을 500년이나 버티게 한 뼈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뼈대 사이사이에는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욕망 또한 깊게 배어 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라고 믿는 순간 정치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칼자루를 쥔 손에는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수백 년 전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간 선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쥐고 있는 그 정의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의인가? 아니면 사람을 베는 칼인가? 역사의 비정한 뒷면을 들춰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